안녕하십니까. 우리투자증권의 길계선 부장입니다. 금일은 패러다임 시프트 강의 네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강의의 방법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방법론은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박사였던 토마스 쿤의 투자 방법론을 체계화시킨 기술적 분석 투자 방법론과 경제지표 이론을 분석한 방법론인데요. 과학혁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투자하는 것. 그 얘기는 시장의 작은 변화 그리고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인류 역사의 획기적인 발전과 번영에 어떤 기틀이 됐다는 것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즉 작은 일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작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혁명적 변화를 이룬다는 뜻으로서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쉽게 접하는 일상생활과 경제생활의 많은 기본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식투자의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방법론은 기존의 투자 방식이 단순하게 실적 분석과 그리고 재무제표 중심의 분석법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해서 종목을 찾는 그러한 투자 방법론이었다 그러면 이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방법론은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을 이해해서 그에 따른 시장의 방향성 매매를 추종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투자 방식은 쉽게 얘기해서 추천 종목을 고르는 낚시를 하는 방법 그리고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한 숲과 나무에 대한 접근이 주종을 이룬 방법론이었는데요.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방법론에서는 이런 나무가 숲에서 자랄 수 있는 기본 토양과 기후 환경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경제의 전반적 지표나 비즈니스 정보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투자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패러다임 시프트 투자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가지 중요한 팩터를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장 기축이 되는 금리 이론과 그리고 경기 순환 이론, 그리고 글로벌 인덱스 지표를 통해 가지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로 돈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다니는지에 대한 통화에 대한 내용을 접목해서 마지막으로는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이러한 경제 지표와의 결합을 통해서 시장의 투자 방법론을 찾는 해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강의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T빌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봤는데요. 약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빌은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얘기하는 것인데 원래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했던 그런 단기 국채를 뜻했으나 최근에는 모든 국가의 단기 재정 증권을 통합해서 표현하는 단어가 T빌이 되겠습니다. T빌은 기본적으로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그리고 2년 이하인 채권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T빌이라고 하고요. 2년 이상 그리고 10년 정도까지의 어떤 국채는 T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0년 장기 증권 같은 경우에는 T본드라고 하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이 T본드가 뭐고 T노트가 뭐고 T빌이 뭔가 이 차이가 좀 헷갈리신다 그러면 쉽게 해서 영수증 같은 경우 우리가 빌지라고 해서 빌이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영수증은 굉장히 작은 그런 종이 한 장 정도라고 생각하니까 단기 채권은 빌이구나, 영수증 같이 작구나. 그리고 노트는 여러 장이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많구나. 그래서 중기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빌과 노트를 제한 나머지 장기 채권은 T본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T빌과 노트 본드의 관계는 장기 채권이 항상 금리가 높고 단기 채권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의 기울기와 금리가 높아서 이런 우상향의 패턴을 그리는 기본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제 투자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T빌의 수익률 곡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경기의 상황이 호황기인가 또는 불황기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론인데, 일반적인 단기 금리는 중앙은행에서 금리 결정에 의해 가지고 통화 정책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는 시장의 심리와 컨센서스가 결합돼 가지고 반영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 금리 플러스 미래의 기간 프리미엄이 결합돼서 금리를 반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울기 자체가 저희가 보통 기술적 분석의 차트를 많이 이용할 때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의 가파른 기울기를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의 어떤 추세가 차트상에서 우상향의 가파른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경기가 호황기라든지 굉장히 경기가 완만하게 또는 가장 긍정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상황의 경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울기 자체가, 금리 기울기 자체가 우하향으로 내려가거나 급격한 하락 기울기를 보인다 그러면 이때는 경기 침체나 불황기에 대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는 낮고 장기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때마다 갖는 그런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차가 급격하게 축소가 될 때는 경기가 침체가 예상되거나 아니면 또는 경기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융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러한 심각한 경기의 어떤 왜곡 현상,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장기 금리가 오히려 단기 금리를 더 하회하는, 장기 금리가 낮고 단기 금리가 높은 그런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경기의 심각한 침체 국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 장단기 금리 차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호황인 시기에는 단기 금리가 낮다가 계속적으로 장기 금리와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하게 되는 이 시기에는 장기적인 전망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는 추세고, 장단기 금리 차가 점점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바로 경기 호황 시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 호황을 계속 거치다가 경기가 정점에 이르게 되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거의 유사해지는, 즉 양쪽 금리 자체가 굉장히 정점에서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는 장기에 대한 컨센서스보다 현재 상황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자체도 좋았지만 현재 상황 자체가 너무나 낙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금리에 근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경기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다가 장기 금리 자체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단기 금리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즉, 단기 추세는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은 불황이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한 단기적인 금리는 물가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지만 어떤 물가 불안 때문에 장기 금리 자체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그런 위험을 인식해가지고 어떤 장기 금리가 하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바로 불황이 시작되거나 또는 물가가 불안한 시기를 반영하게 됩니다. 저희가 금융위기 때를 겪긴 했지만 단기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추세로 금리가 가속도로 높이면서 기울기가 급격하게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 자체는 하락 속도는 있지만 단기 금리보다는 양호한 각도로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경기 침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국면이 돼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장기 금리도 급속히 하락하고 단기 금리도 급속히 하락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하향 구간에서 둘이 금리 차가 굉장히 없는 구간에 접속하게 될 때는 굉장히 비관론이 심리적으로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관론이 지속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단기나 중기 시기에는 경기의 바닥 또는 어떤 주식시장의 바닥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는 시기에는 단기 금리는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장기에 대한 전망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조금씩은 회복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3월달 이후로 단기금리는 계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기금리가 조금씩 회복되는 현상이 바로 이때 당시에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이라는 얘기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높아야 될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게 되는 이런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역전하게 되는 하회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심각한 경기 침체, 즉 대공황이라든지 금융위기 같은 그런 심각한 경기 상황에는 이러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론적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것은 미국채 30년물의 어떤 T본드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실선은 미국채 2년물의 단기금리 T빌의 차트인데요. 이때가 2008년도 상황 이후를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하회해가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는 심각한 경기 침체가 바로 금리차에서도 반영되게 되는 시기고요. 그러다가 이러한 금리차가 다시 좁혀지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장기금리는 올라가게 되고 단기금리는 아직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기로 조금씩 접어들게 되는, 즉 장기에 대한 컨센서스는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고 현재 상황은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단기금리도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터닝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시기가 바로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장기금리가 굉장한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요.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갭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경기가 호황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모두 벗어 떨쳐보내고 경기가 어느 정도로 회복 기조로 돌아가는 시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2010년도 중반기에는 장기금리도 하락을 하게 되고 단기금리도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잘 보시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1500선 근처 전후로 박스권에 머물렀던 시기인데요. 이때 나와있던 얘기가 글로벌 더블딥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결합됐던 시기고 이때 장단기 금리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상승 터닝하게 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 1500선에 박스권을 탈피해가지고 다시 2000포인트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장기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단기금리도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시장의 양호한 추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 이 시점은 정확히 오늘자의 미국채 2년물과 30년물의 T빌과 T본드의 차이가 나타나 있는 그래프인데요. 아직도 장기금리는 어느 정도 우상향의 기울기를 보이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고 단기금리도 기존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우상향 추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2200선을 돌파해가지고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니냐 또는 시장이 불안한 식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고 있어서 시장이 꼭지에서 하락으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염려들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현재의 금리 상황으로 보면 시장은 아직도 양호하게 경기 호황기의 추세를 우상향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TV를 통해 가지고 장단기 금리 차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경제 상황과 그리고 주식시장의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배팅, 그리고 확고한 홀딩, 그리고 신규 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컨센서스에 입각해서 투자를 해야 될 시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인 기술적 분석 강의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강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기술적 분석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즉 경제 펀더멘털 분석과 경제 지표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금리와 통화의 분석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시기에 마지막에 투자 의사결정을 강력한 변곡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데요. 사실상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이냐에 대한 어떤 논란의 여지는 많지만 애널리스트라든지 이런 입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차티스트나 스트래티스트들은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라는 그런 명제에 해답은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상 따져보면은 기본적 분석을 하는 그 학자들이라든지 어떤 펀더멘털 분석과 어떤 실적 분석을 하는 그러한 면모를 잘 따져보시면 그런 계량화된 수치를 그래프화하고 이 통계치를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러한 이미지의 숫자 데이터가 어떠한 추세를 가지는가가 분석되는 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 분석의 종국적인 면입니다. 즉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은 통계화된 수치의 그래프화와 이미지화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막 부분에는 기술적 분석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의미를 아셔야 될 거고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 마지막에 궁극적인 순간에는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판단을 하게 되는, 즉 모든 것에 대한 기본적 분석과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투자 의사결정은 기술적 분석에 상당한 중요한 포인트가 놓여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설명드릴 앞으로 내용은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예외적인 케이스가 많지만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유럽의 수학자였던 피보나치가 발견했던 수열의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접목시킨 것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이 피보나치 시퀀스가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심플합니다. 즉 수열이 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0부터 시작한 숫자가 그 다음 숫자는 1이 되고요. 이 0과 1을 합친 숫자는 바로 또 1이 됩니다. 그리고 앞전 숫자인 1과 현재 숫자인 1을 합치면 다음 숫자는 2가 되고요. 1 플러스 2는 다음 숫자는 3, 2 플러스 3은 5, 3 플러스 5는 8이 되는 이러한 현재의 숫자와 그 전 숫자를 합쳤을 때 다음 숫자는 그 합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수열의 동일한 법칙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열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 현재 숫자의 두 번째 전 단계 숫자를 나누기를 해보면 그 비율이 0.381로 나간다는 비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산기를 두고 89 나누기 233을 해보시면 0.38 이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수열의 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봤더니 이러한 규칙이 나오고 이 현재 숫자의 전전 단계의 숫자를 나눠봤을 때는 그 비율이 0.168이라는 그러한 숫자의 조합을 또 보이게 됩니다. 즉 0.38과 그리고 또 범위를 넓혀봤을 때는 0.168 그리고 또는 1.618의 숫자의 어떤 비율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사실이고요. 이것을 38.1을 또 두 배를 하면 76.4가 되고요. 또한 이런 비율,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이 가지고 있는 퍼센테이지의 의미가 바로 23.8% 그리고 38.2% 그리고 절반의 수치인 50%와 61.8%와 100% 그리고 161.8% 이러한 비율로 피보나치 수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 비율의 신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펜타곤도 이러한 오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이 정오각형 안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고도 아름다운 각도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비율을 계산해 봤더니 황금 비율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황금비는 무리수 루트 5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서 2를 나눴더니 그것이 바로 계산된 숫자가 1.618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러한 오각형이 갖는 비율 자체가
피보나치 수열에서 얘기했던 0.618이라든지 1.618의 비율의 어떤 정확한 각도별로 어떤 공식과 비율이 일치한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1.618이라는 비율은 저희가 창문을 만들 때도 1대 1.6 이런 식으로 비율을 접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볼 때 가장 안정적인 구도로 심리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1.6이라는 비율 이하의 숫자는 바로 황금 비율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안정적인 비율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인체 구조도인데요. 실제로 인간의 배꼽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또 목과 그리고 무릎까지 비율 그리고 전체 구조를 다 나눠봤을 때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수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머리끝부터 목까지의 비율이 1이라고 치면 이 목에서부터 배꼽까지의 비율이 1.618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또 발바닥부터서 무릎까지 비율을 1이라고 봤을 때 무릎부터 배꼽까지 비율이 1.618이라는 비율을 갖게 되고 상반신의 배꼽까지의 비율이 1이라고 봤을 때 하반신의 전체 길이는 1.618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이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런 인체 해부 구조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최후의 만찬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왼쪽에 있는 예수의 왼쪽 팔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의 몸통까지의 어떤 상의 비율과 나머지 비율이 1대 1.618의 비율이 나오고 이 상방향의 각도도 1대 테이블 붙어서 이 전체 높이까지가 1대 1.618. 이래 전체적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 만찬 그림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의 구조도 가로가 1의 비율을 갖게 되고 그리고 세로가 1.618의 비율을 갖는다는 것이 또 피보나치 수열에서도 과학적으로 또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 건축학 구조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피아노에 있어서도 아까 1 더하기 1은 2고 또 1 더하기 2는 3이고 또 2 더하기 3은 5가 되면서 3 더하기 5는 8이 됐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피아노의 악기의 건반도 검은 건반이 2개가 있고 또 검은 건반이 3개가 있어서 결국 5개를 이루게 되는 그런 구조. 피보나치 수열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그러한 음악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인간의 피조물이 그러한 내용으로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영화 다빈치 코드라는 책이라든지 영화에서도 이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과 내용들은 자주 언급이 되게 됩니다. 또한 고대 조개류의 어떤 원형상의 구조도 1대 1.618 또는 0.618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나와 있고요. 또한 식물 속의 꽃잎의 숫자도 시계에서 4장짜리 꽃잎이 없고요. 9장짜리 꽃잎이 없습니다. 즉 꽃잎의 비율도 꽃의 종류에 따라서 백합 같은 경우에는 꽃잎이 여러 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식물학적으로는 한 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연령초 같은 경우는 3장 또는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8장의 비율로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만큼의 거의 대부분 99%가 이러한 숫자 비율을 보이고 있고 돌연변이 케이스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정상적인 식물의 종자는 대부분 피보나치 수열의 어떤 이파리의 숫자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나비의 경우에도 나비의 몸통의 부분과 날개의 부분을 나눴을 때 배에서부터 이러한 비율도 피보나치 수열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이 가지고 있는 아까 0.618과 또 0.382, 23.8, 76.4 그리고 50%, 100%의 숫자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것은 다른 수열의 조합에서도 루카스의 넘버 시퀀스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지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아주 개략적으로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또 들어보지 않으셨거나 이런 기본적인 분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기본적으로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2가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상승 파동은 총 1, 2, 3, 4, 5파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락 충격 파동은 A, B, C파의 3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승 5파와 하락 3파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한 피보나치 수열의 입각에서 정확히 파동의 비례에 적용된다는 것을 좀 이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그대로 접목해 봤을 때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이 파동별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1파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파 같은 경우에는 1번 파동이 조종을 받는 시기인데요. 조종 파동은 일본 파동 비율만큼 그대로 하락하지가 않습니다. 즉 일본 파동보다는 더 적은 비율로 하락해야만 그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맞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파는 시장에 강력한 상승을 보이는 시기에 가장 강력한 파동으로서 약 일본 파동의 보통은 1.618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나머지 시퀀스적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4파는 상승 3파에 대한 조종 파동이 되겠고요. 5파는 마무리 파동이 되겠고 그리고 하락 ABC 파동 중에서 대체로 하락 B파는 반발 매수에 의한 피보나치 수열이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파동의 중요한 또 법칙이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절대 불가침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락 2파동은 절대 1번 파동의 저점을 하회해서 낳는다. 즉 1번 파동의 상승만큼 하락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법칙이 있고요. 3번 파동은 전체 파동 중에서 가장 큰 파동이 돼야 됩니다. 가장 큰 파동이 돼야 되고 물론 예외적인 케이스로 5번 파동이 상승 파동의 연장선상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케이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4번 파동의 조종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칠 수 없다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즉 4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을 절대로 하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러한 파동이 전체적으로 피보나치 수열에 입각해가지고 파동이 균등하게 어떤 변동성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파동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것은 바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그대로 피보나치 수열에 접목시켜 봤을 때 코스피의 그랜드 사이클을 표현한 것인데요. 2008년도 10월 27일 저점으로 해서 기준파가 시작돼서 정확하게 2118포인트를 상승 파동의 고점을 형성하고 2011년도 1월 17일 날 형성하고 나서 추세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다시 상승하게 되는 이런 포인트인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서 꼭 메모를 해두시면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상에서 아까 그랜드 사이클의 시기별로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1파를 봤더니 2008년도 9월 12일 날 2009년도 1월 7일 날 정확하게 상승 1파의 고점을 정확하게 892.16에서 1228.56까지를 찍었고요. 그리고 2파는 2009년도 3월 3일 992.69포인트를 찍었는데 992.69포인트는요. 정확하게 계산해서 992.69 곱하기 1.238을 하면 1228.95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 소수점 이하는 다소 틀릴 수는 있지만 거의 소수점 이상의 숫자 1228포인트는 바로 하락 2파의 비율과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의 23.8%의 조정을 보이게 되는 정확한 결과를 낳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시장의 가장 큰 파동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반적인 파동, 강한 상승 파동 3파는 2010년도 1월 20일 날 1752.20포인트를 찍으면서 정확하게 992.69포인트를 찍었던 2009년 3월 3일 시장이 완전 터닝하게 되는 시작 시점부터 시작해서 2배를 상승하게 됐던, 즉 38.2%를 곱하기 2를 했을 때 수치가 76.4%인데 이 수치가 바로 2010년도 1월 20일에 1752.20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4파는 2010년 5월 25일에 1532포인트를 찍었고 다시 2011년도 1월 17일 날 종합주가지수의 신고가였던 2118.16포인트를 찍으면서 정확하게 38.2%의 피보나치 수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1, 2, 3, 4, 5파가 완성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는 중기 파동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을 해서 이러한 비율을 계산했다 그러면 2118.8포인트를 찍는 2011년 1월 17일 날 시장의 고점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기술적으로 포지션을 줄이거나 매도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바꿨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수열만 조합해 봤을 때 시장은 정확하게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에 입각해서 상승과 어떤 하락 기조로 시작된 것이 맞아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승 5파로 얘기되는 이 파동도 구조적으로 나눠봤더니 1, 2, 3, 4, 5파의 구조를 갖게 되고 또 하락 파동도 A, B, C파의 구조를 가졌다는 것이 이러한 그랜드 사이클 상에서 미들 사이클 상에 어떤 나타났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그대로 접목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그랜드 사이클이 피보나치 수열에 정확히 맞았기 때문에 미들 사이클을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입각한 피보나치 수열을 적용해 보면 2118포인트 고점을 찍고 2000포인트가 깨지는 시점에도 바닥이 어느 시점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계산해 봤더니 정확하게 지난 저점인 1882.09포인트가 저점이었다는 것이 계산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즉 그 얘기는 무엇이냐. 2118포인트에서 계속 시장이 하락하는 것을 목격한 시점에서 꼭지점에 못 팔았다 그러더라도 추가적인 바닥의 바텀을 피보나치 수열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얘기는 2118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시장의 10% 조정을 반영을 하게 되면 그 포인트가 1906포인트입니다. 하지만 1906포인트 10%는 피보나치 수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고점이었던 2118포인트를 찍은 날에 장중 고가는 2121포인트였는데요. 2121포인트와 이러한 미들 사이클의 저점이었던 1532.68포인트 기준으로 이 상승폭을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해 보니까 총 588.38포인트가 올랐는데요. 588.38 곱하기 0.381 곱하면 224.76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고점인 당시의 고점에서 224.76포인트를 빼게 되면 1883.77포인트가 시장의 저점인 것을 피보나치 수열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로 1883.77포인트가 저점이면 1880포인트대가 아마도 시장의 저점이 될 것이다를 예측하고 2000포인트가 적어도 깨지는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점이 어디였습니까? 일본 지진 사태로 말미암아서 1882.09포인트를 찍었던 날이 실제 시장의 저점이었고 피보나치 수열에 있어서 1.6포인트 정도의 오차를 보였습니다. 아까 황금 분할 비율이라고 해서 1대 1.618, 즉 1대 1.6 정도가 황금 분할 비율인데요. 1883과 1882 사이의 오차가 1.6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황금 비율 정도만 오차 범위를 가진 시장의 저점이 피보나치 수열로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즉 1900포인트가 깨지고 일본 지진 사태가 터지면서 개인 투자가들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동안 2000포인트를 넘었던 그런 신고가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고 굉장히 하락을 염려한 전화가 빗발치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이러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피보나치 수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1900포인트가 깨지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포인트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일본 지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날 바로 오전에
시장이 완전한 중기 저점을 명백하게 확인을 했고 시장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피보나치 수요를 접목을 하게 되면 모든 포인트도 기술적 분석으로 예측이 가능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락 파동도 정확하게 A, B, C 파동을 만들면서 1882.09포인트를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 상승 파동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 상승 파동을 접목해 봤을 때는 적어도 또다시 시장의 반등 목표치를 피보나치 수요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1882.09포인트에서 적어도 시장의 0.238 비율로 상승을 시켜서 588포인트 정도에서 0.238 비율을 상승을 시키면 140포인트가 나오는데 2022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즉 시장이 2022포인트까지는 1900포인트가 하회를 했다 치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에 대한 확신이 가능한 것이고요. 2022포인트를 찍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다시 수혈에 대한 계산이 필요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예측을 해봤더니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미들 사이클에서 벌어지는 이론이었고요. 그랜드 사이클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투자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시장의 그랜드 사이클의 고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2479포인트가 바로 시장의 고점인데요. 즉 그랜드 사이클 상의 2118포인트를 찍었지만 그것이 38.2%를 상승하게 된 것이고 하지만 상승 오파를 연장시켰을 때는 미들 사이클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직 오파의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것을 다시 접목해 봤을 때는 2479포인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479포인트가 이번 상승장의 중기적인 그랜드 사이클의 어느 정도의 고점이다. 또한 2479포인트를 찍었을 때 다시 피보나치 수요를 계산해가지고 5번 파동이 또다시 연장될지 아닌지를 판단해 본다 그러면 지금 2200포인트 고점을 넘어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는 2479포인트만 기억을 하셔도 투자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지고 시장을 분석해보는 전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다가 달러 인덱스를 접목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달러 인덱스를 분석한 것인데 실제로 저번에도 제가 이러한 차트를 제가 방송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 HTS를 깔아놓고 한국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즉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물 ETF를 가지고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물 ETF를 가지고도 계산을 해봤더니 저희 나라 종합주가지수의 HTS 차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KR 다우 한국물 ETF도 엘리어트 파동 이론산의 상승 오파가 완성이 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 또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분명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외국인 투자가들은 투자를 할 때 원화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축통화가 달러고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자산이 달러이기 때문에 달러를 기준으로 투자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달러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기에 투자 의사결정을 굉장히 강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달러가 불리한 시기에는 투자 의사결정을 보류한다는 것이죠. 즉 그 얘기는 2009년도 상반기 때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 있으면서 적어도 원화로 환산해서 환전을 하게 되면 국내 주식시장에서 기존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달러 환전하면 1,000원일 때보다 1달러 환전하면 1,600원일 때 훨씬 국내 주식을 많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즉 시장의 저점을 찍었었고 또 여러 가지 비대화 지수라든지 경제지표 인덱스를 통해서 시장의 바닥을 경기 순환지수까지도 모두 확인한 시점에 외국인 투자가들 입장에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리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고
이 시기 때부터서 피보나치 수열에 정확히 입각해서 시장은 상승하게 되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다가 다시 적극적 대응 시기를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낮게 되는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기에는 강력한 투자 의사를 조금 미루고 관망을 하게 되는 시기고, 이 시기 때 역시나 종합주가수 자체는 박스권을 보이면서 통화 자체 또는 T빌 자체 금리 차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보이면서 시장이 WDB라든지 또 경기 침체라든지 물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겹치는 시기였고, 또 달러에 대한 원화 환전에 대한 어떤 니즈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고, 이러다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산의 상승 3파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나서 조정을 받은 시기에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아지게 된 시점에 다시 강력한 순매수로 외국인들은 대응하게 됐었습니다. 이로써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상승 5파의 그 미들 사이클까지가 완성이 되고, 아직도 그랜드 사이클은 계속 유지 중이면서 최근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도하거나 순매수 자체는 굉장히 약한데, 그것은 바로 달러 인덱스 자체가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다시 달러 인덱스가 강력하게 상승하게 되는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물에 대한 순매수 규조를 굉장히 높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미들 사이클의 하락 ABC파를 완성하고 다시 상승하게 되는 시점인데, 이 시점부터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거나 또는 장단기 금리차가 우상향으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시장은 좀 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기본적인 날짜별로 수치와 기본 데이터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기술적 분석 차트에서도 명확히 나타나더라. 앞으로 시장에 대한 상승 여력이 굉장히 남아있다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이러한 포인트로 염두에 봤을 때는 지금 2200포인트에서 두려할 여지가 굉장히 없다. 오히려 강한 상승 배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왜 자동차 주식에 강력히 배팅해야 되는지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지지난주부터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즉, 리테일 세일즈를 가지고 경제 캘린더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발표되는 경제 수치를 가지고 자동차 주식에 배팅을 해야 되고, 또한 시장의 여러 가지 모멘텀과 상황을 봤을 때 자동차주가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는 주도주 순환고리 속에서 자동차주의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지금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그랜드 사이클의 상승 고점을 뚫고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상승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팽배해 있는 개인 투자가들이 이러한 시각 자체를 수정을 하셔야 된다. 즉 2479포인트까지의 상승력이 남아있다. 이러한 것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다음 시간에도 또 언급을 드리겠지만, 시장에 살아있는 순매수 주체가 개인화된 자금입니다. 개인화된 자금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랩 어카운트하고도 연관이 되어지고 있고, 제가 랩 어카운트 자산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과거의 고점에서 개인이 사면은 시장이 고점을 찍고 하락으로 접어들게 되는 그런 리스크 요인이 충분하고, 시장의 휴먼 인덱스 지표라고 할 정도로 개인의 순매수는 시장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었지만, 지금의 시장은 기관화된 개인의 자금들이 뭉치고 있다는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장은 상승 추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제 지표라든지 글로벌 인덱스, 여러 가지 통화나 금리, 그리고 미국의 달러화된 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상승을 내포하고 있는 시점에 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의 팩터가 바로 수급인데, 수급적인 요인 자체가 기관화된 개인 자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자동차 주식을 사고 있더라. 현대차를 매도하고 싶은 지금 욕구가 굉장히 드는 개인 투자가들은 지금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십시오. 지금은 자동차 섹터가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지금
등극하면서 오히려 에너지 섹터와 대체에너지 섹터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지 IT 섹터를 다 누르고 지금 시장의 상승 추세로 가는 그 기로에 지금 완벽하게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은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봤을 때는 시장 수급과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모든 삼박자가 다 어우러지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시장은 계속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급적으로까지 겹쳐지고 있다.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언급은 드리겠지만 지금은 랩 어카운트 자산이 지금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7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랩 어카운트 잔고가 2조 대였는데 그것이 10월 달에 3조 대로 늘어나고 12월 달에 4조 대로 늘어나면서 지금 7조 대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급적으로 기관화된 개인의 자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소 단위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최소 단위 1억 단위 이상의 그런 자금들이 시장을 받쳐주면서 순매수에 동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금들이 사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바로 지금 핵심 주도 섹터에 있는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정유 섹터 그리고 IT의 일부 섹터 그리고 뭐 철강의 일부 종목들 이렇게 확산되는 범위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도주의 순환매 장세는 물론 지금 가고 있지만 주도주에서도 핵심 섹터와 업종이 지금 주도주 내에서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고요. 그 얘기는 앞으로는 주도 섹터가 아니더라도 동반 성장할 것이고 지금은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 그리고 주식 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고가주에 대한 매수를 오히려 수급적으로 강력하게 해라.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바로 그랜드 사이클상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정확히 계산기로 두드려본 숫자가 2479포인트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승한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것이고요. 즉 금융위기 직전의 시장의 고점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고 이번 시장의 2118포인트 고점에서 1880포인트대까지 포인트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 분석 가지고는 절대로 분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만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을 예측해낼 수 있다. 물론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예측할 수 없지만 경제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런 백그라운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접목하면 시장의 강력한 변곡점과 목표 수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 3가지. 홀딩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하지 말라. 그리고 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매수할 때 고가 주식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 이 3가지 포인트와 강력한 결론인 2479포인트까지의 상승을 반드시 유념하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요일 시간에는 T-빌에 대한 간단한 장단기 금리 차의 비교를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과 경기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또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이론만 숙지를 해서도 시장의 방향성과 목표 수치를 정확히 계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경제지표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시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랩 어카운트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랩 시장이 어떻게 시장을 주도할 것이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해 갈 것이고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투자 방법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